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를 제네시스 박님께서 힘차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1부 너무 재밌었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취득세는 확실히 정리했고요. 어디 갔든지 내가 세무 전문가처럼 막 자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세까지도 너무 좋았고요. 이제 대망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딱 정리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은 양을 좀 일단 최대한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 자, 종부세가 꽤 많이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좀 약간 좀 분해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냐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좀 어렵긴 하지만 들어봤습니다. 세율은 뭔지 아시죠? 뭐 10%, 20%. 그런데 과세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사이즈.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금을 부과하기 좋게 이제 딱 적당하게 만드는 걸 이제 과세표준, 줄여서 이제 과표라고 하는데 종부세 과표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요. 거기서 6억을 빼줘요. 즉 6억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죠. 6억 원까지는 비과세. 아까 우리 증여세도 6억 원 빼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내가 집이 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공시가격이 5억, 하나가 4억이다 그러면 9억이죠. 거기서 6억 빼니까 3억이잖아요. 그 3억에다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는 놈을 곱해요. 얘가 작년에는 80%, 즉 0.8.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좀 감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올해 85%. 내년 90%. 계속해서 내년 95. 올린다고 하는 그렇죠. 게 이거구나. 공정시가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얘가 22년도가 되면 100%, 즉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시가격 다 더해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표가 돼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표 산식만 보면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과표가 오르는 거고요.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이미 올랐죠. 그렇죠. 이건 뭐 매년 5%씩 올라가네 그냥. 그리고 공시가격도 지금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과표 두 가지 요소 모두 다 올랐죠. 그러니까 부담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율. 세율. 그렇죠. 세율도 올랐어요? 세율 또 올랐죠. 그럼 세 가지가. 그러니까 다 오른 거예요, 지금. 다 곱하기잖아, 그리고. 그렇죠. 더하기도 아니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택이 3주택자예요. 3주택자. 자, 이 3주택자의 시가는 중요하지 않고 공시가격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이 3억, 4억,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 4, 5억. 그럼 얘 다 더하면은 12억이 되겠죠. 12억. 일단 여기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6억을 빼주고요. 자, 그럼 6억에다가 곱하기 80% 작년이니까. 그러면 4억 8천이 나와요. 4억 8천. 자, 이게 이제 종부세 과표가 되는 것이고. 4억 8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억, 4억, 5억짜리 세 개 갖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과세 표준은 결국은 4억 8천이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자, 이 4억 8천에 해당되는 세율이 뭐냐고 한다면 작년까지 이제 0.5%예요. 그래서 얘를 곱하면은 이제 2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물론 이제 얘는 또 재산세하고도 따져봐야 되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니까 틀릴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24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240만 원. 그러니까 내가 3주택자고 얘 공시 가격이 3억, 4억, 5억 이런 집들이다. 그러면 대충 시가는 나오겠죠. 그러면은 1년에 종부세 한 240만 원 정도 내시는 거죠. 이건 재산세 별도인 거죠. 별도인 재산세 거죠. 내고 또 이거 또 내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올해 어떻게 바뀌냐면은 지금 말로는 다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제 제 블로그라든지 다른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0.2%, 0.25% 막 올랐는데 특히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 올라가는 퍼센트 포인트가 더 커요. 쉽게 말해서 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얘들이 약간 찍힌 애들인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3주택을 가지고 있는 3주택이라는 건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냥 지방도 주택. 지방도. 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더 올라가요. 자, 그래서 사례를 이제 아까
들었던 사례를 이제 2019년도로 바꿔볼게요. 2019년도로. 자, 일단 공시가격 3억 4억 5억은 얘는 그대로예요. 네. 그나마 제가 공시가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네. 가겠지만 올해. 네. 그럼 여기서 6억을 빼죠. 네. 자, 그런데 공정시작가격 비율이 80%가 아니라 올해는 85%. 네. 자, 그래서 얘가 5억 1천으로 일단 오르죠. 4억 8천에서 5억으로. 그렇죠. 일단 과표가 일단 올랐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까 0.5였잖아요. 0.5였죠. 얘는 그렇지 않아요. 왜? 얘는 3주택자잖아요. 3주택이니까. 쉽게 말해서 너 미운애잖아요. 네. 찍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0.5가 아니라 0.9%. 0.9%. 자, 그러면 459만 원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작년에 240이었는데 네. 올해 459만 원. 네. 2배 가까이 뛰었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예.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 예. 150%까지만 원래 상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네. 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네. 세부담 상한을 200% 또는 300%로 열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오르든 네. 세율이 오르든 네. 공정시작 가격 비율이 오르든 네.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로 다 걷겠다. 그러니까 3배까지 가능한 거네. 맥스 3배까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459만 원을 그냥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거죠. 네. 언제까지요? 매년. 팔 때까지. 아니면 뭐 내년에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거.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 비율이 90% 되고 95% 100%. 그렇죠. 2022년까지 100% 된다고 하니까. 계속 네.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네.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 1주택자이면서 네. 단독명의다. 그 명의가 네.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면은 아까 6억 원을 빼준다 그랬잖아요. 네. 얘를 9억 원까지 빼줍니다. 9억 원까지. 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단독명의인 경우에. 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정부 보도의 자료에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만약에 과표가 6억을 초과해야 된다. 네. 근데 1주택자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네. 내가 한 23억, 시세가 한 23억 정도 돼야 돼요. 강남권이네. 예. 갑자기 드는 아파트가 있어요. 뭐 아로 시작하는 아크로로 시작된 뭔가 아파트가 떠올라요 지금. 예. 자, 왜냐하면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23억 내가 1주택자인데 단독명이다. 예. 그러면 얘를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올해 발표된 걸 봐야 되겠지만 네. 시세 60에서 70% 정도로 가정을 하면 한 16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네. 16억에서 9억을 빼겠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85억 곱하면은 네. 딱 6억 종부세 과표가 딱 6억이 나와요. 6억이네. 예. 예. 그래서 관건은 올해 이제 4월에 발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지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정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정부 보도 자료를 제가 그대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1주택자라면 그 갖고 있는 1주택이 시가가 18억 이하였을 때 과표가 이제 3억 이하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물론 과세 대상 됐을 때. 그렇죠. 내가 1주택인데 시가가 18억짜리예요. 네. 행복한 일 아니에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세금 내도 난 좋겠네. 네. 자, 그런데 네. 다주택자, 즉 2주택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 뭐 1번 주택, 2번 주택 두 개가 있다면은 그 공시 가격을 더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14억 정도 됐을 때 되면은 똑같은 세부담 효과가 나와버려요. 네네. 그리고 다주택자들만 계속 본다면은 3억에서 6억 과표에 들어가는 경우는 14억에서 19억. 네. 그리고 6억에서 12억 사이라면 19억에서 30억.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서울 집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서울에 한 3채 정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네. 3주택이다. 그러면은 시세가 뭐 19억, 30억은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 과표가 한 6억에서 12억 정도가 돼버려서 6억 초과 되기 때문에 네. 세부담이 좀 꽤 커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히 다주택자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1주택자인 경우에는 내 1주택인데 내가 이게 한 18억, 20억 정도가 안 넘는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딱 그 완전 구분해서 세부담을 이렇게 분리하는 걸 요거 좀 아시겠죠? 일단 정부에서는 다 주택자들은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간에 눈엔 부담을 봐줘야 돼.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집을 팔든지 네, 아니면 네, 세금을 네. 내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네네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기사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네네. 공시가격을 빨리 확인을 하셔서 발표되기 전에 지금 2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이 방송이 나갈 때도 그때가 될 텐데 4월 발표되기 전에 만약에 현재 뭐 5억 8천이다, 5억 9천이다. 네. 그러면 그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면 네. 종부세에서 그냥 빠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4월달 발표가 돼서 뭐 6억이 조금 넘었다. 예. 그러면 얘는 6억이 넘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등록을 하더라도 6억 초과 주택이라서 예.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럼 그 종부세를 기준으로 한 날짜가 언제예요? 6월 1일. 6월 1일자 기준으로? 6월 1일인데 예. 6월 1일이 이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 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서 그날 하루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를 다 내는데 네네. 내가 이제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주택 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종부세 합산배제 즉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네. 그 등록했을 그 당시에 예. 나와 있는 공시가격이 6억이 안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발표되기 전에 네네. 6억이 조만간 넘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죠. 4월 며칠에 발표해요? 날짜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나오면 3월 달까지 안전빵으로 3월 달까지 해야겠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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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서울에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네. 일단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좀 따져볼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임대소득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네. 자연스럽게 임대소득까지. 아까 일부 말미에 제가 신인왕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신인왕. 올해 세금의 신인왕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신인왕이에요. 네. 신인왕은 평생에 한 번 받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인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어요. 네네. 그런데 왜 이게 각광을 받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주택을 통해서 내가 임대소득을 했다. 주택을 통한 임대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세.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보증금. 이때 보증금은 전세 플러스 보증금. 월세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정부에서 너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넣어놓고 예금 금리를 받겠지라고 봐서 이것도 수익 금액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 임대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저 정확하게는 또 관리비도 있는데 일단 관리비는 일단 빼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임대소득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두 개가 2천만 원이 안 넘었으면 비과세였어요.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좀 이제 집안채로 이제 월세 받아서 좀 생활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앞 세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소액이니까 별로 이렇게 비과세고 이렇게 좀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과세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계산을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 다른 소득하고 이제 합산하지가 않고 그냥 얘는 그냥 내가 14% 지방세 포함하면 15.4%로 그냥 떼서 세금 내고 그냥 끝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이게 세금을 안 냈었는데 그렇죠. 2019년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년 2020년에 이제 5월달에 내야 되겠죠. 올해 한 거를 가지고 측정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전액 종합과세인데 이것도 아까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2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뭐 2,100만 원이면 초과된 100만 원만 종합과세인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희망사항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전액이에요. 전액. 헷갈리면 항상 분리하는 게 맞아요. 그냥 무조건 나라가 유리한 걸로. 그래서 2,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본인의 타소득 있죠. 이 개인 소득세는 8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6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이 6개를 다 더해버립니다. 아이고. 이래서 이제 이걸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이 월급쟁이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이 내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가 있었는데 신입사원 연봉 3천만 원짜리하고 부장님 1억 연봉 있잖아요. 세부담이 달라요. 똑같은 내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종합과세 돼서 세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종합과세를 일단 피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책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그 수익 금액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세팅을 하는 게 좋다. 역시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 중요하고요. 공동명의. 그럼 공동명의 네. 되면 n분의 1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명의별로 이제 따로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정부도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이제 몇 가지 장치를 걸었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해요. 이번 정부 정책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멍이 있으면 그 다음 정책에서 또 메꾸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임대주택을 내가 등록을 하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인 경우에 필요경비를 내가 60% 해줄게. 그리고 기본공제도 400만 원 해줘서 내가 세부담을 좀 줄여줄게. 아무튼 좀 혜택을 많이 줄게 이거예요. 자, 그런데 너가 임대주택 등록을 안 했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50%만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기본공제도 200만 원만 해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을 차등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고 그냥 차등해서 과세하는 건가 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2017년 12월에 나온 거거든요. 2017년 12월. 12.13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뭐냐면 저 말은 미등록한 애들도 잡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미등록한 애를 잡아내야 이렇게 과세하는 차등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접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았어요. 아, 그런데 또 정부가 또 그걸 해냅니다. RHMS라고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RHMS는 이제 작년 9.13 대책 보도 자료에 있는 건데요. 제가 뭐 당연히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어디서 추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보도 자료에 있는 그 팩트만 제가 전달 드릴 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 있는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소유자가 주택이 A, B, C, D 4개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A주택, A, B, C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일단 A주택이 만약에 내가 자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주민등록상 등본만 떼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은 그냥 파악이 빨리 끝나요. 자, 그리고 B, C, D에 있어서 자가주택 빼놓고는 이제 나머지 임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 중에는 크게 등록한 거, 미등록한 거 2개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우에 공시를 파악을 하겠대요. 공시를 어떻게 파악해? 봤더니 건축물 에너지 정보 데이터를 보면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일단 공실 여부를 파악하겠다. 공실 여부. 자, 그리고 공실 여부를 파악을 하고 나머지 B하고 D가 남았잖아요. 공실이 C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B주택이 만약에 임대주택 등록을 한 놈이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지자체 세무서에 등록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D주택 있죠. 미등록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임대소득을 추정해버리겠다. 추정을 한다. 자, 어떻게 추정을 하냐. 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 경우, 즉 어떤 거, 월세 세액공제 신고한 거라든지 뭐 전월세 확정일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는 데이터 파악이 되니까 임대소득을 그냥 그대로 때려버리고 그마저도 파악이 안 되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임대소득 추정을 해보는데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가문 데이터예요. 한가문 데이터. 한가문 데이터가 뭔가요? 한국감정원에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는 데이터가 있나 봐요.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서울 성북구에 어디에 있는 아파트야. 여기 시세를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5천에 50이야. 거기에 속해 있는 아파트 20평대니까 5천에 50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그 데이터가 맞으면 상관되지만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데이터 틀렸다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죠. 이의신청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드러나겠죠. 이거 작년 9월부터 이 시스템 돌렸고요. 점점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강의했을 때부터 강조한 게 임대소득 등록을 유도하는 거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건 2차적인 거고 빅데이터 확보다. 빅데이터 확보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하나 이제 페널티적인 성격이 뭐냐면 등록 의무화를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를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를 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뒤로 지금 다 이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임대주택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네. 원칙상. 네, 그래서 지방도? 네. 지금 데이터는 조문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좀 과도기에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단계에서는 이게 좀 누락도 있을 테고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체계가 잡히면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지방에서도 광역시 먼저 될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이게 이제 좀 체계가 갖춰 나가는 그 과도기에 이제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임대사업 문제가 이제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딱 수익 그 임대 소득이 이게 2천만 원에게 딱 눈에 띄는데 아까 이제 뭐 간주 임대료, 전세 같은 경우 간주 임대료 계산이 되잖아요. 자,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일단 3채 이상 돼야 되는데 이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 자, 부부 합산 기준으로 당연히 자가주택 들어가고요. 자가주택 들어가고 3채 이상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월세는 계산하면 되는 거고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하냐면 월세, 전세, 보증금을 다 더해요. 일단 보증금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다 더해요. 그중에서 소형주택을 빼줍니다. 소형주택은 이제 기준시가가 이제 올해는 바뀌었어요. 2억이야. 그리고 전용 면적 40이야. 동시 조건. 자, 그래서 그런 녀석만 빼주는 건데 그런 주택 거의 없죠. 저도 하나 있어요, 하나. 거의 원룸 아파트 아니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도 17평짜리 하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빼놓고는 없어요. 작년까지는 60 이하였는데 이것도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증금은 빼주고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라고 해볼까요? 제가 가지고 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증금이 한 5억 정도라고 해보세요. 5억 정도. 5억이면은 여기에서 또 3억을 빼줍니다. 즉 3억까지는 비과세. 그래서 3억 초과된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빼줘요. 무슨 말이냐면 5억에서 3억 빼면 2억이잖아요. 2억 네가 설마 은행에 다 넣었겠니? 너도 좀 썼겠지. 사람이다 보면 60%는 너가 넣지 않았겠냐 은행에다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어요. 정부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60%를 곱해요.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는 1.8%. 이게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1.8% 곱하면은요 이게 한 216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216을 아까 월세랑 더해요. 그래서 그 나온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나 안 넘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2천 이하로 세팅하는 게 관건이다. 첫 번째 관건이다. 넘어가는 순간 종합과세가 되고 내 다른 소득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크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과세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세율도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고 세율이 얼마부터예요? 42%. 그러니까 그 금액이 최고 세율을 받는 금액이. 최고 세율을 받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큼이면 이제 42% 받는 거예요? 5억이 넘어가야지. 5억이 넘어가면? 네네네. 과표. 과표.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빼고 공제 다 빼고 나서 5억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뭐 하시다 보면 뭐 사업 소득이 많거나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42%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 35%, 38% 이렇게 그것도 부담되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거기 지방세도 붙기 때문에 거의 한 40% 이상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뭐 법인도 하고 그러시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적용되면은 곡소리 많이 나겠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신인왕회를 한 이유가 이게 있고요. 내년 5월 되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올해 다 측정을 해서 내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그 교재나 이게 강의하면 이게 사례가 쉬운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전세 보증금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월세에서 전세로 바뀔 수도 있고요. 계산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등록 주택도 있고 미등록도 있고 이 경우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일선에 아마 그 세무공무원 분들도 아마 정확하게 계산 못 하실 거죠. 저도 어려운 걸 못 해요. 그래서 얘는 아마 저희 그 아는 세무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정도 이거는 아마 홈택스에서도 아마 다 구현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은 미리 시뮬레이션 수익 금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우의 수도 많을 거고. 좀 그렇게 좀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보유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알아야 되네요. 일단은 아까 재산세는 일부에 말씀해 주셨고 입에서 종부세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올해 신인왕을 받을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야, 근데 이게 진짜 임대 사업을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가산세도 붙인다라고 하고 또 이게 또 푸시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올해까지는 뭐 어떻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맞습니다.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단 1원이라 10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주택도.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한 지금 과도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거나 좀 특히 수익 금액이 많이 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신고 안 하셨다면 신고도 좀 하시고 빨리 좀 세무사님하고 좀 이렇게 상담도 좀 받고 기장 업무도 좀 맡기시고 합법적인 태도를 내서 이게 경비 처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증빙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증빙을. 야, 그러네요. 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금을 정말 공부를 해야겠네요. 내년부터는 진짜 이거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네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럼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양도 단계에 대한 세금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좀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방송 오면서 어떤 거에 초점을 뒀냐면 오히려 다주택자 분들은 뭐 공부도 하시고요. 세무상담도 받으시고요. 알아서 좀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워낙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정부도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 중에서 제일 좀 위험한 사람이 1주택자. 그래서 특히 1주택자인데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만약에 내가 9억이 넘었다. 자, 이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주택자들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다주택자와 비다주택자의 어떤 프레임으로 갔다면 이게 좀 일관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넓은 의미에서 1주택자들도 약간 간접적인 좀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렇게 약간 됐어요. 자, 그런데 비단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특히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대책을 보면 1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즉 어떤 거냐면 자, 1주택자인 경우에는 내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됐죠. 과거에. 과거에 됐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은 지정된 이후에 샀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2년 거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달라지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인데 압구정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현대 아파트겠죠. 어딘지 아시겠죠. 자, 그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아시다시피 1주택 비과세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든 모든 비과세에 있어서 굉장히 비과세는 큰 혜택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혜택이잖아요. 엄청 큰 혜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9억이 넘는 주택 실거래가 이때는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헷갈릴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이때만 실거래가예요. 자, 그래서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이런 주택은 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야, 너가 비과세를 받는데 9억이 넘는 비싼 집이니까 좀 9억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그렇죠.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원래 비과세 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줬냐면 그러면 네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이 장특공을 내가 80%까지 해줄게.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8%씩 해서 80%까지 해줄게. 아까 중공공도 10년 해봤자 70%였잖아요. 근데 얘는 80%가 되는 거예요. 와우.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양도 차익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리고 20억에 팔고 내가 10억에 취득했다. 그럼 양도 차익 10억이잖아요. 10억이죠. 그리고 양도가액이 20억이니까 9억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고가 주택이고. 자, 근데 이 주택이 만약에 비과세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건데
자 이것저것 해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신 80% 장투공을 해주니까 네. 이렇게 깎아줘가지고 세금을 그래도 2,500만 원을 내요. 네네. 그래도 2,500만 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지금 양도차익이 10억이나 된 집이에요. 그렇죠. 억 단위 날 뻔했는데. 그럼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압구정에서 제일 좋은 집을 가고 있는 그분은 네. 그렇게 해서 줄인 금액이 1억 정도가 나오더래요. 네. 그럼 얼마나 차익이 많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되게 연봉이 네. 넘어가는데.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시나리오였는데 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떻게 이게 바뀌냐면 네. 자 실거주한 사람한테만 장투공 80% 해주겠다. 네. 즉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내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양도를 한다면 네. 너가 이 장투공 80% 받고 싶다면 네. 무조건 2년 거주해라. 네. 그냥 무조건 거주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분명히 이런 사람도 나올 거예요. 저는 과거에 샀는데요. 아 됐고 무조건 2년 거주. 여기 조정대상 지역 아니라 그냥 지방인데요. 아 됐고 2년 거주. 자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양도일 기준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네. 자, 양도소득세가 지금 어려워진 게 이거예요. 취득했을 때 요건을 따졌었죠, 지금까지. 네네. 거주했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지금은 양도하는 이때도 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경우의 수,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적분보다 더 어렵단 말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시행령 개정안 이제 2월 달에 확정이 되고요. 예. 얘는 뭐 시행령 개정안은 예. 대통령령으로 그냥 발표하면 끝나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하다. 내가 생각 몰라서 그러는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취득할 때 그 조건을 맞춰서 산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조건을 바꿔버리게 되면 산 사람들은 조건이 이게 뭐예요? 자, 그게 이제 국민 권리 위반되는 것 같은데 헌법 소원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손해 볼 수 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약간 소급돼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이잖아요. 소급은 법원 소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자, 그런데 이미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 아마 블로그에 작년 초에 되면 그 포스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 일반 주택인 경우에 네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0년 가지고 있으면 30%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1년에 3%씩.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뭐 지방에 뭐 조정대상 지역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양도세 중과도 아니고 그러면 30%까지 해줬어요. 1년에 3%씩 해서. 근데 그거를 이미 작년에 1년에 3%가 아니라 올해부터 양도하면 2%로 줄여버렸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소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는 이제 또 허용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개정이 되면. 네네.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네. 물론 이제 일부 몇몇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통과가 다 됐고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네네. 다 통과가 됐습니다.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계산 사례가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어떤 세무사님이 계산하신 사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저도 똑같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250만 원인데 저는 2,500만 원 나왔거든요.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틀렸을 텐데 중요한 거는 누가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대부분 사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1주택자니까 그렇죠. 내가 샀을 당시에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 장투공 80%를 못 받아.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년에 팔았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안 팔고 내년에 팔면요. 거주가 요건이 안 붙으면 이게 세부담이 1억 5천까지 뛰어버려요. 몇 배가 뛰어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고 고가주택인 경우에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친구야 내가 네 사례를 잠깐 말아마. 이름은 내가 말 못하겠다. 이 친구가 우리 그 서울 광진구에 이제 광장동 아시죠? 아, 훌륭한 동네죠. 거기 학군 좋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그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직원한테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쪽을 잘 몰라서 그때가 한 15년인가 그랬어요. 2015년. 청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길래 야, 너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한강 보이는 전망을 해서 네. 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어요. 네. 지금 그게 시세가 이제 9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고가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친구라서 계속 해외에서 이제 근무를 해요. 네. 그런데 해외 근무를 하면서 거주를 못 하니까 그렇죠. 이제 적당하게 이제 비과세인 상태에서 네. 팔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다른 집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친구 네. 만약에 올해 이거 안 팔고 내년에 팔면 어떻게 네. 될까요? 2년 거주해야 되는데. 2년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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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네. 정리를 하자면 네. 내가 내년에 만약에 팔았다. 네. 그래도 비과세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80% 장투공을 받아야 되고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80% 장투공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거주를 이제 안 하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이면서 비과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이 9억이 넘었다. 그러면은 네. 내가 만약에 거주했다면 상관이 없고 네. 거주 안 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네. 올해 팔 거냐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살 거냐.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산다면 네. 결국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세입자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 그 세입자가 손해볼 수 있는 지금 구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그 1주택자들 분들도 그러네요. 지금 따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네네.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새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네네. 서울 뭐 상위 10개구 정도는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분명히 잘 따져 보셔서 내년에 잘 모른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해버리시고 잔금 치르다가 이렇게 좀 원치 않는 세금 내시면은 네. 정말 안 되니까 그렇죠.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네네. 세무사님 상담비가 뭐 적게는 1시간에 뭐 10만 원에서 뭐 몇십만 원이니까 네네. 한 최소 전 한 2번 정도는 네.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예. 왜냐하면은 세무사님이 다 몰라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세무사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쪽 워낙 굉장히 디테일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명 이상 만나라고 하는 게 제네시스 박님의 실무 팁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법이 계속 바뀌는데 이거 한 번이라도 계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 내용을 그 이제 후배 제 같이 공부했던 그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다 일목요연하게 이제 앞뒤가 연결이 되죠. 네. 그때 이제 막 12시간, 6시간 같이 공부했던 그 동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이제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이번에 이거 개정안 바뀌는 거 알고 있니? 그래서 형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이거 딱 던져줬어요. 했더니 형 나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세무 상담 양도세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 안 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그랬더니 잘못하다 이거 자기가 상담료 조금 받다가 잘못하면 더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네요. 안타까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에 할 때는요, 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세금 나오면 냈고, 제가 솔직히 너무 많이 내서 환급 받은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내냐 해서 나오면 냈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되는 게 소급을 안 했거든요. 그냥 그때 제가 샀을 때 법률대로만 좀 계산하면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수세 갑자기 뭐 제가 2.2% 했는데 1.1%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환급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소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샀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실 그 부분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고 약간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제 국민한테 유리한 쪽으로의 소급은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불리한 쪽의 소급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맞죠. 이제 또 이제 그게 또 따지자 보면 뭐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 이렇게 또 여러 복잡하게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이제 저희 뭐 영역도 아니고 저희 오버할 것 같고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약간 좀 시장이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한 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임시방편. 그러면 이게 반대로 이걸 또 나중에 언젠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 풀죠. 사이클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때 풀 때 어떻게 풀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때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사이클 경험을 해봤잖아요. 중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좀 4% 냈다가 갑자기 2% 냈다가 1% 냈다가 막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중에 그냥 세무 쪽은 그냥 포기했어요. 나온 대로 내고 그냥 나온 대로 계산해서 그냥 신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세무사를 반드시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상담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일단 기초 공부는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부, 2부가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좀 부족하신 분들은 책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료가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세무사랑 상담하실 때라도 알고 아까 처음에 1부에서 그 법무사비 제대로 측정하는 법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세무 부분도 최소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고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이게 저는 그 다른 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본인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거를 이게 글로 쓰고 특히 말로 하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짧게 좀 말씀드려 본다면 올해 이제 2019년은 저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거 더 많이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좀 이렇게 새로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빠숑님도 좀 하고 계시는데 좀 저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컨셉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라는 어떤 전문가가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있다면은 일반인들은 세무사와 어떤 상담을 할 때 잘 몰라서 이게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시간 단위로 페이가 차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지 되거든요.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간계 역할을 좀 한번 제가 한번 해봐서 좀 정보를 좀 많이 대중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거를 올해 한번 좀 해보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유튜브 또 채널 개설하게 되면요.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가 좋은 게 이게 좀 실시간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박님한테는 더 좋은 매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때요? 조금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요? 네. 제가 강의 때 말하는 사례가 2개가 있는데 네. 제가 특정 단지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아직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1번은 제가 작년 초에 빨리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4월이 넘어가면 제가 어떤 종부세 합산배제라든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으면 8년을 가지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8년 되기 전에 5년만 가지고 있자. 네. 그래서 민간 단기는 4년이지만 네.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는 5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5년만 가지고 있자라고 등록을 했는데 왜 등록을 했냐면 첫 번째 일단 서울에 있는 거다. 네. 서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데 얘가 아직 구축이에요. 구축이기 때문에 연식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8년은 부담된다. 네. 자, 그러면 나는 좀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네. 뭐 빠숑님 기준으로 보면 강남에 30분 정도면 도달해요. 그럼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기는 아깝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네. 2번째 사례는 뭐였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중공공인데 이제 8년짜리인데 네. 판교 생활권이에요. 네. 그러면 판교는 아니잖아요. 판교 생활권이니까. 아, 판교는 아니다. 판교 프리미엄은 없다. 네. 여기 책에도 있지만 네. 판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네. 뭐 용인은 아니고요. 그러면 답 나오죠. 이제 성남에 있는 건데 성남에 이제 인기 있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입지나 인프라가 좋은데 약점이 상품이잖아요. 낡았죠. 네. 근데 얘는 비록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상품도 좀 나쁘진 않고 제가 그 판교가 직장인데 주말에 한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차로 10분이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혀도 한 30분? 계속 수요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상품 자체도 괜찮고 특히 제가 판교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이 판교니까 계속 유심히 보는데 제가 지금 직장을 지금 5년 좀 넘게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판교역에 그 잔디밭 그 나무 풀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도대체 여기는 언제 공사를 할까 하는데 이제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이제 알파돔시티. 그렇죠. 제2, 제3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 뭐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인데 뭐 8년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길게 보고 중공공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절세 공부에 투자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입지 공부. 결국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것으로 해당되는 것들은 그렇죠. 등록하는 게 낫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팔아야 될 것들은 그냥 파는 게 맞습니다. 낫다. 네네. 조금 일부분 감수하더라도 사실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소득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게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줄 알아. 일단. 맞아요. 예, 근데 이건 손해 내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을 고민하시란 말씀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꼭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도 안 내고 싶고 시세 차익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조금 약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그래서 세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낼 건 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필요한 거 하면은 뭐 등록하셔서 의무 사항도 잘 지키시고 지금 돼요. 말씀하신 것들 유추해 보면은 등록을 안 하게 수가 없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인으로 있으면서 이 과도기 체계 안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내가 이걸 사업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법인을 통한 사업화 또는 아예 이제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좀 있을 것 같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그렇죠. 이거는 뭐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세무사님이랑 또 이렇게 세무 전문가님이랑 또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최고 많이 내면 몇 프로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은 아까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최고 과표가 5억이 넘어가면 42%인데 자 여기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양도할 때 2주택 중과면은 기본 세율의 10%가 가산이 되고요. 3주택 중과면 20%가 가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42%는 기본 세율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3주택 중과를 맞으면 20%가 가산되니까 62%. 거기에 지방세 들어가면 10% 가산되니까 68.6%. 68.6%. 예, 거의 한 70%. 최고 세율이 68.6%. 네. 제가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1.4% 버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1억 양도소득세가 나면은 3,100만 아니죠. 3,14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네, 그렇죠. 버는 겁니다. 네. 예. 이해하실 분들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맞아요. 없는 돈 뺏어가는 게 아니라 버셨으니까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조건 내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겠다. 그건 제가 봐도 도둑놈심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감면 구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다 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가구 1주택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감면 구간이 생기니까 편법에 편법이 자꾸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세법 따지는 것들 보면요. 그냥 무조건 세금을 내요. 근데 어느 정도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 내려고 생각하니까 답변이 안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네시스 반님처럼 합리적으로 세금을 공부해서 제대로 제안해주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세금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요.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불만이 많은 게 소급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 살 때 바보가 된 거잖아요. 살 때 몰랐던 것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감면 구간을 없애버리세요.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거래를 하라고 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개인차가 다 있으실 텐데 어렵게 느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딱 지금 말씀드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금 받기 전에 나 세무사하고 상담 한 번 더 하겠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내지 않아도 될 돈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발 계약하지 말고 오라고 전에. 네, 맞아요. 계약하고 가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치기 전에 가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비용 쓰세요. 그냥. 몇십만 원 쓰는 것 때문에 몇천만 원 매덕 날리지 마시고요. 그냥 비용은 쓰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야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 더 나오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들이 막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때 막 개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방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즐겁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용의 세상 답사기.